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 360 제9회 인간과 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의 장동석입니다. 오늘 포럼을 주관하는 인문 360 인간과 문화 포럼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인문 360 유튜브 채널과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관한 이슈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호우, 가뭄과 폭염 등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기후재난이 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선언되고 친환경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플라스틱과 탄소 배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이 실천해야 할 노력과 사회, 기업, 나아가 국가가 환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도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실천할 만한 환경 보호에 대해 생각하다가 뒷배경으로 보이는 현수막을 종이 현수막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천 현수막과 달리 종이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경 보호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도래한 기후위기 앞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인문학적 관점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각계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명예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유동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1.5도 생존을 위한 멈춤 등 다양한 과학 저서를 집필하신 박재홍 작가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글 쓰는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망원동에서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 고금숙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 상점을 운영하는 고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환경보호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인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동원 박사님께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주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있을까입니다. 박사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언해서 전 세계에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시겠지만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그 축을 바꿔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정책을 제시했고요. 그러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은 풍력 터빈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수력 자원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친환경 소스에서 얻어진 수소라고 한다면 수소까지도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태양광과 풍력을 가지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지금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시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태양광 패널이라는 것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잡음이 좀 있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큰 비가 오고 나면 무너지면서 그 형태를 손실해가는 그런 사진들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 풍력 터빈이 바다에 꽂혀 있고 잘 돌고 있거나 또는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는 에너지는 다 전력이라는 것을 얻는데 우리나라는 전력을 하나의 망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국가입니다. 물론 제주도는 별도의 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내륙만 따지면 단일망을 가지고 있는 국가고요. 제주도가 아주 좋은 예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면 풍력 태양광 너무 많아요. 제주 총량제 도입하나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태양과 풍력은 보통 우리 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머스트런 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야 되는 설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떠 있거나 바람이 불면 제어할 수 없고 무조건 그 설비를 이용해서 전력을 얻어야 되는 설비입니다. 그 얘기는 그 시간 동안에 저 두 가지 소스의 전력이 생산될 때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 설비는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우연히도 그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는 전력이 그 시간에 쓰는 전력보다 많아진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면 그러면 태양광과 태양광과 풍력에서 얻는 전력도 일정 부분 끊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한 일이 제주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주에서 밝힌 기사에 따르면 금년에 한 100번 정도는 그렇게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친환경 설비라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들어가서 관리가 잘 될 때 그야말로 본래 역할도 할 수 있고 다른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큰 돈을 들여서 경제성이 없는 지원 하에서 움직이게 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소스,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환경 파괴, 산림 훼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요. 풍력은 소음 피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덕이라는 그 바닷가에 가면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산 쪽을 바라보면 그 위에 풍력 발전기가 몇 개 꽂혀 있는데요. 그 지점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풍력으로 인한 저소음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풍력 터빈을 몇 군데 가봤는데 제주도 가보고 대관령도 가보고 영덕도 가봤는데 영덕이 아주 두드러졌던 기억이고요. 제주도 역시 가면 그 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그렇게 나는 지역에서 사람이 살거나 동물이 살거나 한다고 하면 없을 때와 있을 때 차이점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일면 환경 친화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면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라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토털리 어떻게 될 거냐는 각자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두 가지가 결정하는데 하나는 패널 이후에 인버터라는 설비가 들어가고 인버터를 거쳐서 송전망으로 전력이 연결이 되는데 인버터가 통상 태양광 패널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면 인버터가 고장이 나면 그거는 그냥 전자장치니까 전기 설비니까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태양광 패널이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 얘를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현재 그 태양광 패널에 폐기하는 방식은 그냥 야적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매립하는 방식 이런 게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매립을 했다고 가정할 때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복합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매립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2018년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물질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을 그렇게 폐기하게 되면 분명히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풍력 터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음 저주파로 인한 소음 피해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폐기가 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운영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풍력 발전기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피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새가 날아가다가 그걸 부딪혀서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가서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크게 몇 덩어리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그 위에 터빈이 올라가 있는 커다란 네모난 박스가 있고 앞에 블레이드라고 하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 터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가정할 때 폐기는 일정한 수명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요. 폐기한다고 가정하면 이 기둥에 해당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적당히 부셔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 위에 들어있는 기계장치는 주로 금속 물질이 주성분이 되니 그거는 회수해서 재활용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남는 거는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는 길이가 굉장히 크고요. 가서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을 땅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그 크기에 상당히 놀랄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 이제 이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사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블레이드를 3등분을 합니다. 셋으로 쪼개서 걔를 땅을 판 다음에 적당히 묻고 흙을 젓고 나서 처리 다 하는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걸 처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에서 상당 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이것들이 많이 보급된 만큼 그걸로 인한 새로운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처리하는 방식은 외국의 논문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소각하는 방식과 매립하는 방식. 그런데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혹시 정책이나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걸 좀 아시는 분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매립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소각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립지라는 것이 뭐 그렇게 무한정 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언젠가 우리도 소각이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될 수 있을 텐데 이 풍력 터빈의 블레이드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밖에 처리하지 못한다가 지금 현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언론에 난 기사 제목에도 보면 대부분의 사용 후 터빈 블레이드는 매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발전사, 그러니까 터빈을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좀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시행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에 시작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발표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결과, 지금까지 결과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7월달에 발표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축약을 시켜놓고 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응답자 기준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다 처음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의 선회한 쪽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 전체에 놓고 봤을 때도 이 초기 에너지 전환 초기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부정적인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뒤에 이제 마지막에 참고문헌 자료상에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어떻게는 이제 그 그룹별로 이 사회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보면 응답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도 못 믿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색적인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시바점이 됐던 화석연료라는 것이 과연 친환경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그 어떠한 사전에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는 창출이 되는
파생 수요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업 라인들이 특정 에너지원 전력을 써서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다른 뭐 예를 들면 석유기를 써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정해놓고 설비를 다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설비를 지어놓으면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50년 뭐 이상, 어떤 설비 100년 이렇게 가는 설비들인데요. 그렇다면 그 설비를 없애지 않는 한 그 앞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못 바꾸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수요 특성 때문에 에너지의 문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아니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석연료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화석연료의 친환경성을 의심받고 질타받았던 가장 큰 내용은 뭐였냐면 미세먼지였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환경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환경부 정책의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선제적인 규제치를 제시하고 5년, 10년 뒤를 내다보고 규제치를 관리를 했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깨끗한 대기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유발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정책을 잘 써서 대기오염 물질 규제를 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린하게 갈 수 있다. 왜냐? 기술이 있고 그러한 설비들이 충분히 상업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남는 게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물질. 이건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물질을 볼 수 있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인데요. 이산화탄소는 포집을 해가지고 그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에 저장하거나 뭐 활용하는 CCUS라는 기술이 최근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집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다른 용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단지 이때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든다는 게 문제이지만 이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친환경 에너지가 양립을 하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적절한 중립의 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단일 전력망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했냐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처음에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각됐던 독일 같은 경우 특히 유럽은 전력망이 단일 그리드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의 전력망의 문제를 외국 국가에 의존할 수도 있고 외국 국가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망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얘기는 전력이 부족하면 옆에서 사올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전력이 남으면 옆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이 남으면 옆 국가한테 그냥 떠넘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기 조건이 달라져서 태양광 풍력을 못 쓰는 상황이 돼서 전력이 갑자기 부족해졌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 프랑스 같은 데서 원전으로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을 사오면 됩니다. 그 얘기는 에너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국가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온전히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옆에 있는 국가와 같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폐해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드러난 건 뭐냐면 유럽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 천연가스 공급망을 가지고 러시아가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서 덜 보낸다고 협박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문제는 외국에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보여주는 실증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과 주변에 있는 국가와 같이 에너지망을 연결하면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걔네들한테 전력을 팔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걔네가 전력을 끊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전략은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심각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안정성도 공급 안정성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찾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하는 방식을
제안 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길고 지난한 것을 제안을 드리냐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 한계가 이 정도인데 부담할 거냐 말 거냐는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100원열로든 10,000원열로든 우리는 수용하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건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과 환경보호, 친환경 에너지원과 환경보호 양립해야 되는데 양립하는 지점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사회 공론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고 따라와라기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 보호와 친환경적 에너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 고민을 또 던져주시고 몇 가지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용 작가님께서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제해 주실 텐데요. 작가님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자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로 드릴 만한 얘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 비율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전체 발생량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전기를 만드는 데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분의 1 정도는 산업 부분에서 나옵니다. 즉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생산되는 게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송 부문, 즉 자동차, 버스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는 건물에서 냉난방과 조명에 쓰이는 부분이 13%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해서 볼 게 수송 부문 같은 경우를 빼고 나머지의 경우는 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해 볼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수송 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방식의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집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보다는 공공건물과 상업용 건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유의미하게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각 부문별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인데요. 우리나라 전력 중에 약 3분의 1 정도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이 나머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7%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전력을 통해서 공급되는 전력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화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 중에서 석탄 발전이 75%고 가스 발전이 29%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가스 발전의 비율이 올라간 건데요.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천연가스를 통한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석탄 발전이 훨씬 더 많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탄이 가장 싸니까요. 가장 싸서 쓰는 거죠. 어쨌건 이런 상황인데 또한 한 가지 통계를 더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 사용량은 매년 5% 정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매년 5%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우리가 뭘 줄여야 될 거냐. 이 전력 파트에서 우리나라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분의 1이 나오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줄이지 못하면 더 이상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데 이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당연히 화력 발전이 되겠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부분이 이제 주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화력 발전만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석탄 또는 천연가스 화력 발전이니까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줄이려면은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생량, 전력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걸 줄이려면은 결국은 재생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급해야 된다, 건설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재생 에너지라고는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의미한 의미로는 하나는 태양광 발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풍력 발전이죠. 물론 태양광과 풍력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산화탄소 발생량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잠깐 박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풍력이나 태양광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에서 예로 나왔지만 이제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이러면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건데요. 이 ESS가 보급이 되면서 생산될 때 남는 전기를 저장을 해뒀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전기 저장 장치로는 ESS 말고 지금 한참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소 자동차 얘기가 나오는데 수소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도 대책의 하나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제주도와는 달리 우리 한반도에는 수력 발전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양수 발전이란 걸 통해서도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정도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했는데 왜 전체적인 한국전력에서 공급되는 전력망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3%도 안 된다고 나오냐. 우리가 지금 설치한 이 태양광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한여름 전기의 피크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2시부터 4시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더울 때니까 에어컨을 가장 많이 틀죠. 지금 바로 이 시간대인데 작년까지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이제 제시하는 데이터를 보면 항상 2시에서 4시가 전력의 피크 타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5시로 바뀌었습니다. 왜? 2시에서 4시 사이에 지금처럼 햇빛이 쨍쨍 내려치니까 태양광 발전이 대규모로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게 한국전력의 통계로는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아파트에 베란다에 한두 개씩 설치된 것들인데 이거는 한국전력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계량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계량 태양광에 의해서 2시에서 4시가 피크가 안 되고 해가 질 때 무렵인 5시가 피크가 됐던 거죠. 이거를 가지고 다시 데이터를 처리를 해봤더니 이 비계량 태양광, 즉 우리가 소소하게 아파트마다 베란다마다 설치했던 이 태양광으로 실제로 이 피크 타임에 얼마의 전력을 커버했냐면 11% 정도를 커버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태양광을 설치한 게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닌구나라는 것들이 올해 이제 실증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1%는 너무 적죠. 아직까지는. 매년 우리의 전력 사용량이 5%씩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한참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제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 발전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풍력 발전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규모의 풍력 발전은 이 블레이드가 돌 때 저주파음이 나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풍력 발전의 대부분은 어디에다 건설하게 되냐면 바다에다 건설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육지 풍력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동해나 남해, 서해 쪽에서 이제 풍력 발전하는 것들을 주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 단지들이 여러 개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북해에서 풍력 발전을 통해서 지금 영국과 덴마크, 그 다음에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전 과정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단일 전력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넓어진 이 공급망들을 전부 다 커버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지능형 전송망을 건설해야 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과제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의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제안한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그다음에 뭐 북한도 가능하다면 하고 러시아, 몽고까지 포함하는 슈퍼그리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보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그 앞서 얘기하신 러시아 가스 공급망과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상호 호혜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할 때 주고받는 겁니다. 마치 이제 뭐로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외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간에 수합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달러가 필요할 때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가져오고 또 그네가 필요할 때 다시 빌려주는, 서로 상호 호혜적인 걸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호 호혜다 이거죠. 일본이 태풍이 지나가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힘들 때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고,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오면 일본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의 상호 호혜적인 슈퍼 그리드를 만드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이 산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은 모든 산업에서 다 이산화탄소가 조금씩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철강 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시멘트 산업입니다. 세 번째가 석유화학 산업이고, 네 번째가 플라스틱 산업, 다섯 번째가 제지 산업이고, 여섯 번째가 알루미늄 재련 사업인데요. 이 6군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온의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제철 산업에서도 용광로에서 철을 녹여야 되고, 시멘트 산업에서도 석회에서 그걸 굉장히 고온으로 달궈야 되고, 알루미늄 재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지 공장 가보면 매일 24시간 증기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산업에서 고온이 필요한데, 석유화학 산업과 플라스틱 산업을 뺀 나머지 네 부분에서 이 고온의 증기 또는 고열을 어디서 얻냐면은 모두 석탄을 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석탄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제철 산업이고, 두 번째가 시멘트 산업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즉 생산 설비를 이제 석탄에 맞춰서 만드는데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장 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 제철 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경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철강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도 포항제철에서 만들고 현대제철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이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만 이거를 석탄 말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성립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하여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산업 부분에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이것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우리가 집에서 레인지에서 밥을 해 먹을 때 기존에는 대부분 그 가스레인지에다 했잖아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전 세대로 가보면 뭐였냐면 도시가스 대신에 석유를 쓰는 풍로였던가 아니면은 연탄을 뗐거든요.
거기에서 도시가스로 가면서 나름 진일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이에는 또 뭐가 나오냐? 인버터가 나오죠. 전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죠. 집에서도 전기로 바꾸듯이 각종 산업 현장에서도 석탄이나 기존의 디젤유를 쓰던 거를 전기로 바꾸는 것만 가지고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가요. 왜? 기존의 것들은 석탄에 맞춰져 있고 디젤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별 기업에다 맡겨놓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이 원가 부담을 늘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 부문별로 전 세계적으로 일정한 규제가 동일하게 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인센티브도 줘야겠죠. 가령 이제 석탄 설비 대신에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탄소세 부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송 부분인데 운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송 부분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전체 운송 부분의 70%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가 운행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동차의 대수를 줄이고 이런 건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고 우리들 개개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용이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에만 맡겨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일정하게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사이 나온 이것 때문에 나온 정책은 아닌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면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30km로 낮춘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낮춰지면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이 되겠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자가용을 타야 될 이유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건물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등 수요라니까 전기 수요의 많은 부분은 그 자체로 줄일 방법을 또 생각해야 되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발전 부분에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난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전기로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짓는 건물에서의 단열 시공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뭐냐면 개인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열 시공을 하게 되면은 건축 비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건축 비용을 올려서 처음에 목돈을 집어넣어서 올리고 나중에 이제 전기세나 가스비로 세이브되는 거는 푼돈으로 받는다.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열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대신에 단열 건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가령 탄소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입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탄소세 도입이 기업들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을 세우게끔 강제하는 좋은 효과는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일을 통해서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거든요. 고소득층보다는.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떠한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기존 산업에서
불합리하던 것들을 이제 깨는 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실직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령 지금 대책 중에 또 하나가 수송 부분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어요. 우리나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70만 명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6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럼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뭐 완성차 업체에 계시는 160만 명인데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으면 이 중에 상당수가 실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품 수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정비를 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시뮬레이션을 돌아보니까 정비소를 가야 될 일이 3분의 1로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업소가 몇 개냐면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 3만 개 중에 자동차 회사들이 직영하는 곳 말고 아주 소규모로 한 서너 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실제로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거고 여기서도 실직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산업 부분에서 이런 식의 실직 문제들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환경과 기후 위기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몫을 해야 될 게 정부의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저는 이 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갈 것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사회 공론화시키면서 전 국민의 콘센서스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의 그린 뉴딜인 거죠. 그러니까 딜이라는 거는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는 전 국민이 기후 위기를 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문제가 사회 구조 속에서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는 것들 다시 한번 박재웅 작가님 발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수립되어야 될지 또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알맹상점의 고금숙 대표님 발제를 청해 듣겠는데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 주제로 고금숙 대표님의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맹상점 운영하는 고금숙이라고 합니다. 앞서 에너지, 그 다음에 탈탄소 사회를 말씀하시면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상업적 영역에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의 영역, 개인과 이런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앞에 두 분의 발제자님 발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벌써 미니 태양광이 피크타임 전력을 11%를 차지하구나. 세상에 저희 집에도 미니 태양광이 달려있거든요. 걔가 내가 이렇게 나와서 발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태양광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재웅 작가님께서 그 단열 얘기를 하면서 개인은 주택 단열을 하면서 큰 돈을 쓰는데 정말 푼돈으로 돌려받는다. 그래서야 되겠냐 했을 때 저도 집을 고쳤거든요. 근데 저는 환경운동가이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가장 많은 돈으로 단열을 했는데 정말 해봤더니 푼돈이 돌아오고 어차피 저희 집 전기세는 4,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아끼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산업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겠구나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 영역이 정말 개인 행동에 아무 연관이 없는가, 그 두 개가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이 발제를 들으면서 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 상과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제가 집을 고친 얘기라든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동네에서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에너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자원순환 관련된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업자가 아니고 저야말로 어쩌다 보니까 1년 사장님이 되었고요. 10년 이상을 환경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저도 역시 제도적인 환경 규제를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까 고민했고 그 결과 화장품에 쓰이는 미세 플라스틱 금지 같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 환경운동을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뭘로 보이세요? 빙산으로 보이는데 뭘로 만들어진 빙산이냐면 비닐봉지로 만들어진 빙산입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인 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뭐 운송, 자전거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처럼 일상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사소하고도 매력적인 운동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도 당연히 아까 들으셨죠. 박지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 CO2 이산화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 부분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 실천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상암동, 여기 상암동에서 멀지 않은 망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망원동에는 망원시장이 유명하죠. 장을 보고 할 때 너무나 비닐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이런 건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 줄여보지? 저희가 말로는 많이 듣잖아요. 쓰레기 대란이다.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1위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인천 매립지, 인천 앞바다 매립지 후보지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문제들 개인이 어떻게 타개해 나가지? 이런 고민을 하게 했어요. 이게 망원시장에서 장 보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뭐라도 나서서 하면 좋겠다. 이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문자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프리를 하는 활동을 해보자. 사실 그 대형 마트는 50평이 넘기 때문에 비닐봉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시장은 검정 비닐이 상징이었어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소상공이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비닐 규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린 규제가 없는데 우리가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규제를 어떻게 만들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규제를 함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가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들어가서 놀고 있는 장바구니 2,000개를 모아서 장바구니를 한 장도 사지 않았습니다. 대여중. 보여드리자면 가져왔는데 이렇게 대여증을 붙여서 가방이 다 다른데요. 시장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바구니라든지 자기 용기에 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저런 알맹이 채소를 증정하는 그냥 놀면서 하는 캠페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캠페인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망원시장에서 먹을 거는 두부도 김도 자기 용기를 가져가면 이제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플라스틱 프리 쇼핑이 가능한데 생활에 필요한 화장품, 세제 같은 것들, 생활용품을 내 용기에 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만들어 주길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상인 그 시장 상인회가 운영하는 카페 한쪽을 무인샵으로 해서 세제 소분샵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소분 리필 스테이션이 됩니다. 아주 초라하게 시작했고 그냥 공동 구매인데 우리는 우리 용기에 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알맹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사람들은 알맹이만 찾는 자라 해서 알짜라고 합니다. 이 알짜들이 실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 활동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한 8개월 정도 세제 리필샵을 무인샵으로 하다가 우리 화장품도 하고 싶고 물 먹는 하마의 염화칼슘도 알맹이만 사고 싶고 원두도 알맹이만 사고 싶은데 그런 가게를 누가 만들어주지 않네?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서 리필 스테이션 알맹 상점을 망원동에 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망원시장에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생활용품은 여기서 알맹이만 사가자. 저희 알맹 상점은 2가지로 운영됩니다. 첫 번째는 내용기에 사가서 애초부터 쓰레기 발생량이 주는 프리사이클링입니다. 리사이클링, 재활용 전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알맹이만 리필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세제, 발사믹 이런 그다음에 차 여러 가지를 리필하실 수 있습니다. 1g 단위로 원하는 만큼 리필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재활용들. 이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할까?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죠. 재활용품을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을 수거하고 있는데 이때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 비행 분석이라고 하죠. 4대 원칙,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 분석, 이거를 따랐을 때 열심히 잘 재활용되는 물건들은 저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잘 되고 있는 재활용 체계를 열심히 따르고 시민은 4대 원칙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재활용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되는 것들은 수거를 하는데요. 저희는 비행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업이 애초에 재활용이 안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분리배출은 열심히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치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을 잘 챙기는 작업이 한국 사회에 잘 깔리면 좋겠다. 이 디테일을 우리가 뭐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해볼까 해서 재활용을 이 상점 한가운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회수센터라고 합니다. 우선은 돈은 안 되고 손은 많이 가는 작은 플라스틱을 모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치약자개, 비누 받침, 이제 석유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는 플라스틱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커피가루 많이 드시죠. 커피 말려서 오시면 커피 화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운동화 끈이 있는데 이 운동화 끈은 나일론이라서 썩지 않습니다. 다 여분 운동화 끈 하나씩 받지만 까먹으시잖아요. 그리고 버리고 새 신발을 사시는데요. 운동화 끈을 가져오시면 아주 짱짱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유기농 채소 주머니의 끈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원래 버려야 되는데 가져오시면 전자제품 부품을 만드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재활용하고 실제 그걸로 만들어진 제품이 저희 상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유통까지 책임집니다. 종이랑 섞이면 안 되는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재활용 20% 그 비율밖에 안 되는데요. 종이팩과 우유팩을 가져오시면 저렇게 화장지 만드는 곳으로 바로 보냅니다. 선별장을 보내지 않고 저희는 바로 물건을 만드는 데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저희 상점은 거의 15평 정도 아주 영세한 상점이에요. 하지만 100kg가 넘고 150kg 정도 되는 자원순환 제품,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것들을 한 달에 150kg 정도 모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고요. 저 150kg는 사실 산업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활동을 하신 자원순환에 참여하신 사람을 700명을 조사했을 때 절대 다수가 97% 이런 분들이 쓰레기 줄이는 마음에 동참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왼쪽에 분은 계룡에 사시는 저희 단골이신데요. 저 돌돌이 가방에 계룡에 사시는데 계룡은 대전 쪽이에요. 근데 저 가방에 딱 자기 아파트에서 수요일마다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그 재활용 분리수거일에 나가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어떻게 분리수거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병뚜껑을 다 수거해가지고 저희 가게에 가져오신 분이고 오른쪽은 스튜디오스인데 핀란드 항공 쪽에 계시는데 핀란드에 들어갈 때는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모든 것들을 재활용하더라. 작은 것도. 근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인천에 딱 들어오는 순간 비행기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버린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 난 너무 안타까워서 비행기에 있는 또 병뚜껑을 다 모아오셔서 저렇게 수거하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병뚜껑 가져오면 다 씻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세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층에는 물물 교환 공유센터가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냅두고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재사용 당근 모델을 그냥 상점 한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를 줄이는 커뮤니티 모델을 실제 이게 작동하는지를 저희 알맹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알맹러라고 합니다. 알맹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점이 아니라 이런 상점, 이런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변화, 한국 사회에서 자원순환을 둘러싼 어떤 작은 승리들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이 나왔을 때 여기 상암동 홈플러스입니다. 가서 플라스틱 어택 공격한다고 하죠. 플라스틱 어택을 했습니다. 난 쓰레기는 사고 싶지 않다. 불필요한 포장재를 나에게 주지 말아라. 다시 고의 돌려드리는 어택인데요. 이때 주장한 것이 묶음 포장을 금지하라는 거였습니다. 올해 1+3까지 묶음 포장은 금지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음 포장 썼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3개 이하는 묶음 포장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효과를 나타냈고요. 이건 2019년에 이 옆에 있는 홍대에서 테이크아웃 컵을 주어서 1등과 2등으로 제일 많이 나온 카페에 갖다 주면서 왜 이걸로 돈을 버는데 쓰레기는 책임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테이크아웃 컵은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 70명과 함께 플라스틱 컵 어택을 했고 이때 요구한 것들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였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서명 운동을 당연히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타 운동이 있는데요. 브리타라는 정수기가 있는데 저 필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니죠. 독일하고 호주는 브리타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저걸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는데 미국은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여자분이 시민이 나서서 브리타를 모아서 폐필터를 모아서 브리타 미국에 요구해서 재활용 프로그램이 깔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도 이렇게 모든 가게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브리타 폐필터를 모아서 네, 브리타에 요구했죠. 왜 우리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죠?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 이제 늦으면 9월, 빠르면 8월 중순에 브리타 코리아가 아시아 최초로 브리타 필터를 모아서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수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안에 활성탄은 폐수를 산업 폐수를 정하는 데 쓰고 겉에 것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쓰는 수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15,000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모두 개인이 시작한 활동이고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했죠. 올해 초에 했던 화장품 어택, 알맹상점과 모든 제로이스트 샵에서 2개월 동안 화장품 빈용기 8,000개를 모아서 화장품 어택을 했는데 재활용 등급제에서 재활용 안 되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화장품 용기만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를 면제받아?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지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고 환경부가 이에 대해서 수긍해서 현재 화장품 용기에서도 재활용 안 되는 것들은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사실 산업과 산업에서 쓰레기의 경우에만 봐도 건설 폐기물 혹은 산업과 산업영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생활 쓰레기는 15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산업과 상업에서 쓰레기를 줄여야지. 생활 폐기물만 잡으면 뭐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과 산업의 폐기물 이것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죠. 산업을 바꿔내고 상업을 바꿔내는 책임마저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내면서 요구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자원순환을 줄여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 시민들이 뭐라도 같이 연대해서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기본값, 디폴트를 바꾸는 건데 한때 이제 배달 용기 그 배달 어택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원래는 이제 일회용 수저와 포크가 그냥 배달을 시키면 왔죠. 근데 이게 진일보에서 일회용 수저와 포크를 안 받을 사람은 체크를 했어요. 이것의 기본 전제는 뭐냐? 그냥 일회용이 기본 전제인 거예요. 일회용을 줄 테니까 항상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하거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미안해하고 민폐가 되어야 됩니다. 까칠한 사람이죠. 저는 이거 안 받아요. 저는 이거 안 써요. 항상 요구하고 텀블러에 빨대 꽂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업체에서 이제부터는 일회용 식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이 기본값이 되지 않는 사회. 고탄소,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기본값이 되고 사회적 명예와 부를 가져오지 않는 사회. 그래서 다른 일자리와 다른 삶의 양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따라가다 보면 쓰레기는 항상 사회적 문제하고 얽혀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가 얽혀 있죠. 합정동 고물상에서 폐지 줍는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쓰레기는 결국 일상 노동에서 마지막 말단을 차지합니다. 항상 가치가 없는 노동, 허드렛 일 이렇게 취급받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에도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지금 서울대 그 청소 노동자 사건들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느냐와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행하는 역할을 보면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시급을 계산해 봤더니 1,600원 정도 나왔어요. 제가 합정동 고물상을 인터뷰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쓰레기를 취급하고 있고 결국 쓰레기는 경제적 저항이 가장 낮은 루트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 제3세계에 가 있고 그러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처리하는 데 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보는 시각, 일상의 노동을 재전유하고 다시 만드는 그런 대안적 사회에 대한 비전 없이 우리 사회가 어떤 길로 갈까요? 전 사실 그런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린 뉴딜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경제적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 2018년에 갔을 텐데요. 인도에서 폐지 줍는 웨이스트 피커라고 합니다. 폐지 줍는 활동의 60%를 누가 하냐면 달리트 계층이 합니다. 달리트 계층이라고 하면 그 브라만 저희 살시간에 나오잖아요. 브라만인 뭐 어쩌고 저쩌고 카스트 계층에 올라와 있지도 않는 불가촉 천민들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인도 정부로부터 일자리 그 직업 카드를 받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아이들 학자금을 틀 수 있는 기회, 공정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조직한 데는 빈민, 여성, 환경단체, 인도 계급타파 단체 이런 데서 대안을 만들어냈고요.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2019년에 이런 단체들이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공정무역 플라스틱 페어트레이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는 그 재활용 공정무역을 단 인증을 받은 재활용으로 바디샵에서 실제 상품을 생산하고 이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합니다. 저는 이런 희망들, 쓰레기를 가지고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고 싶고 그런 활동들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개인 활동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이 감동하면 전체가 비틀거리게 된다는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그 레니나우 말이 되게 좋았어요. 상업적 변화 정말 필요하죠.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필요하지만 지금은 산업과 개인 모두 나서서 10년 남았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 다른 가치를 꿈꾸는 고금숙 대표님의 발제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는 약 30초 후에 장례를 점귀하고 다시 돌아와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옆에 발제 나누신 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냥 간략하게 좀 소감을 좀 듣고 좀 더 어려운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원 박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이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저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두 분이랑 같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경험들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용 작가님도 좀 말씀해 예. 주시죠. 뭐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토론이 나오면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금숙 작가님. 네, 저는 이번 주가 알맹상점이 쉬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포럼을 제안 주셨을 때 다른 발제자 선생님들 보고 공부하고 싶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 토론으로 이어갈 시간입니다. 연사님들의 토론을 들으시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선정해서 연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볼 공통 토론 주제 두 가지를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합리적인 공존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유동원 박사님께서 사실은 발제를 좀 먼저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유동원 박사님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그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데서 발간한 발간물을 보다 보니까 이머징 이슈라고 해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이슈 9가지를 제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앤스로포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앤스로포제닉 할 때 그 앤스로하고 아마 포즈, 그러니까 멈춤이라는 걸 합성한 합성어 같은데 앤스로포즈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자원순환의 회귀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인간 멈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미래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줄고 그 결과 그냥 생태가 복원이 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던 기사에서 그런 걸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한 사태가 되고 난 뒤에 중국이 멈추고 나서 중국의 대기를 찍었더니 전부 다 붉은색이 다 없어지고 하얘졌더라라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나라를 찍어보니 서울 근처만 좀 색깔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밝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액티비티를 줄이니까 대기가 깨끗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보호에서 이때 얘기하는 환경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을 대기 환경이라고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대기 환경은 굉장히 깨끗해질 것이고요. 아까 미래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미루어서 추측을 해보면 대기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도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사례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인류의 액티비티를 줄인다. 뭐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어디서 이게 보상 그러니까 트레이드업 되는 부분이 어디가 생길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면 분명히 경제 활력을 떨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 활동이 줄이면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활동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담 요인은 줄겠지만 또 다른 인간 활동을 통해서 생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손실을 봐야 되는 것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액티비티가 줄게 되면 그러면 경제 활력을 저하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은 또 줄게 되고 이런 악순환 고리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적정한 선에서 경제라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맞다면 그다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내지는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경제 발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부수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찾아가는 노력 그 포인트 이게 아마 환경 보호의 목적 도달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답변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에 합리적인 공존 방안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한 비유를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만약 지금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천천히 덜 고통스럽게 이 기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제 병으로 치자면 초기에 발견한 거죠. 병의 징후를. 그런데 그렇게 초기에 병의 징후를 발견하면은 뭐 병원 다니고 치료받으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직장 계속 다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닥쳐온 기후 위기라는 거는 거의 이제 불치의 병으로 가기 직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기후위기라고 안 쓰고
지구 온난화로 쓰여져 있어요. 글로벌 워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한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고 지금은 대부분이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클라이밋 크리시스라고 기후 위기라고 쓰는 이유는 그만큼 급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안 고치면 안 되는 병이니까 잠깐 다른 부분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이 병을 고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 온난화를 기후 위기라고 바꿔 부르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히 줄여 나가려면은 굉장히 대담한 시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담한 시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거를 나름대로 보완하는 장치로 그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고통 없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50년 동안 쌓여온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나중이 되면 더 심각하고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될 겁니다. 결국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에 비해 본다면.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니까 고통을 받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후 위기와 함께 나타난 게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불평등이 계속 30여 년간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저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가장 고통받을 거는 사실 저소득층이거든요.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가 다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사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할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고 대표님 말씀 주시죠. 예. 네, 저 깊이 동감하고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너무 저희가 연착륙을 하기에는 늦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희생과 지금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 없이 기후 위기를 타개해 갈 수 있느냐? 지금의 경제 성장,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펑펑 쓰고 버리는 삶을 유지하면서 기후 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냐? 이게 이 말이잖아요. 사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환경 보호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네. 힘들다고 저도 앞에 말씀하신 발제자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저희가 경제 성장을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식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위기를 전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산업과 경제 잘알못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고 지금도 근무하기 때문에 경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 경험, 제가 1년 동안 사장으로 일해본 네, 소상공인으로서 일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맹 상점은 현재 7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1년 문을 연 이 지금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원칙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후원 없이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해 오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과 저희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알짜였어요. 그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해보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 생각했을 때 큰 돈은 못 법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파트타임 일을 하고 큰 돈은 못 버는데 여러 명이 나눠서 여러 명이 적당히 일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벌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하는 일자리 창출이 동네에서 가능한가? 했을 때 저의 실험은 사실 지금까지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매니저님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요. 저희 매니저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동네 일자리, 로컬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환경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경 활동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제로 웨이스트, 비건
뭐 동물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 성장을 지금 해갔을 때 자초 산업을 한국 국내 사업 중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와 철강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이 제레미 러프킨도 계속 말하죠. 자초 산업이 될 것이다. 빨리 떠서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동력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탄소세, 플라스틱세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생기면서 강화될 겁니다. 이런 규제가 강화됐을 때 새로운 산업 여기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경쟁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상 이대로 놓고 그럼 우리 예전처럼 예전과 같은 산업 규모와 예전과 같은 산업 형태를 유지할 거야. 이랬을 때 제4차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희생을 어떤 규모로 어떤 속도로 갈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산업을 재조종하는 전환의 시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더 코멘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을 위해 개인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그건 누가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네.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환경 오늘 뭐 얘기하는 전체 내용을 통과하는 주제를 줄인다면 기후 온실가스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실가스를 개인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감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한국은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선언한 게 있습니다. 2030년에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 개인들이 2017년도에 각자 썼던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에 24.4%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년이 2021년이니까 금년에 이미 2017년보다 에너지를 덜 썼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덜 썼고 작년보다 금년에는 덜 썼어야 되는데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2017년보다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2017년보다 에너지를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왜 줄여야 되는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전체 5천만 모두가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자가 하는 일에서 줄인다는 의미고 그 얘기는 기업에서 하는 일에서 줄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든 제가 연구하는 연구실에서도 저는 에너지를 줄여서 생활한 적이 없고 집에서도 에너지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다면 2030년이 돼도 절대 줄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한 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노력을 그냥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 발제하신 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큰 돈 들여서 그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인슐레이션 공사라고 했더니 푼돈 들어왔다는데 그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에너지 비용이 너무 싼 거 아닌가? 전력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리턴이 작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에서 형성이 되고 그것이 적당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가격 체계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시장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 대표적인 전력 가격,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정하는 가격인데요. 그러면 그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부에다가 그런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전력 가격이 필요하면 올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전력 가격의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가격체로 바뀌고 나면 사람들의 행동은 분명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박사님 하신 말씀에 절반 정도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뭘 동의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의 행동이지만 전체를 향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까 망원 시장에서 비닐봉지 없애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실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뒷면을 한번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 망원 시장 상인들이 손님들이 이제 비닐봉지를 안 써요. 그럼 당연히 안 사겠죠. 비닐봉지를. 그럼 망원 시장 상인들에게 비닐봉지를 팔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그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원료를 제공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좀 더 다르게 바꿔보면 아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의 수명이 길어져요. 5년 탈 거 10년 타겠죠. 그 다음에 안 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후방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부품 공급량이 줄고 그럼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 중 일부는 실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은 강판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혼자 비닐봉지 안 쓰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나 혼자 버스 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를 가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의미를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산업 구조 자체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동시에 뭘 해야 되냐? 박사님 얘기처럼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비닐봉지를 안 쓰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비닐봉지와 관련된 산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직 대책을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겠다. 그럼 정부는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얘기들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한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라우들리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개개인이 조직을 하는 것도 좋고 개개인으로 나오는 것도 좋고 환경의 날 때 그 거리에서 모여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면은 나 혼자면 어때 하고 뻘쭘하지만 나가보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왜 환경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항의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과 산업 구조와 우리 개개인의 노력을 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하는 일은 저는 두 가지인 거죠. 나는 이렇게 실천하는데 이 실천에 대한 보완을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두가 열심히 떠들어야 되는 그게 저는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 대표님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유동 박사님 먼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지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달라서 실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를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활동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활동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선호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선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국가가 전부 다 떠안아라. 이거는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네.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모든 실직을 책임질 건 아니죠 국가가. 하지만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이 있어요. 어떤 산업 부분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린 뉴딜 정책 중에 하나가 직업 전환이거든요. 특정한 부분이 기후 위기 때문에 소멸되고 축소된다면 그쪽에 근무하는 다수가 실직이 된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물론 기업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뉴딜이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20세기 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세웠을 때도 그게 단순히 사람들 모아서 일거리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실직보험 등이 나왔거든요. 즉 최소한 살 수 있는 보장을 국가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자리 가서 열심히 일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의 뉴딜은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합의를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에너지 전환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운영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고 석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액티비티를 정부가 명령에 의해서 액티비티를 중단시킨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서 석탄 발전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발전소의 소유자인 기업한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그 실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사회 현상에 의해서 개인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 인더스트리 섹터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정부가 책임진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고 대표님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네. 부분은 고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저도 앞에 두 발제자님 토론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할 말 하안으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실무자 선생님들의 눈빛이 동공이 지진나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유튜브 사전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발제자들끼리 불꽃이 튀었어. 너라도 말을 짧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실천이 저에게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저에게 너 실천이 과연 일회용 컵 안 쓰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갖느냐 저에게 여쭤봅니다. 저도 개인이 텀블러를 쓰는 실천? 이런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들이 조직되는 것입니다. 앞에 발제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집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좋죠. 하지만 못 들고 다녀도 좋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같은 제도가 나왔을 때 야, 나 보증금 내기 싫어. 자신의 이익과 환경 활동이 상충되는 제도가 나왔을 때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나서는 거. 이렇지 않고 그 제도를 지지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을 만드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묶음 포장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 1+1, 2+1. 그런데 한 경제지에서 야, 묶음 포장하면은 가격이 오른대. 할인 안 된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편의점에서 묶음 포장 안 하는 편의점은 할인이 안 되겠네요?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증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경제지가 묶음 포장하면 우리 할인 못 받아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이 엄청나게 악화됐고 환경부를 비난하는 맹비난하는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환경부가 실제 이 자원순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1, 2+1 묶음 포장을 시행을 못하고 법 시행을 6개월을 미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우리들을 참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전 개인의 정치 참여는 이런 뭐 정당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갖는 의견은 댓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연대라는 것은 뭐냐? 굉장히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롭다,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서로가 서로 행동을 위로하고 북돋아 주는 거. 너 잘하고 있다. 우리 이 활동 의미는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잘해보자. 전 그래서 알짜들을 만들었고 알짜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가 서로 행동을 응원하고 북돋고 서로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서 연대의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명이 모이셔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주십시오. 저는 이 활동으로 같이 연대하는 것들, 이 두 개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운영진의 지금 눈빛과 네. 손짓이 굉장히 다급하고 빨라졌습니다. 예. 유동원 박사님께 댓글창으로 올라온 질문 그리고 사전에 받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양열 에너지원을 얻으려면 산림을 밀어버려야 하는 괴리감을 요즘 산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답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산에 가면 느끼는 소감은 나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나무를 갖게 된 거는 불과 6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미래 세대 100년 뒤에도 그 똑같이 사회의 선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미래 자원을 미리 땡겨서 다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 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산림을 훼손해서 지금 현재 태양 패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선은 그다음에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각자 미래 자원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보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책에다 그걸 요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재용 작가님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무 옆에 나무님입니다. 아이디부터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계신데요. 전기를 만들 때도 석탄을 사용하는데 전기로 변경시킬 때 석유나 가스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발제를 들으시고 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라서 예. 여기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발제를 들으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인덕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오랜 그게 있거든요. 가스로 음식을 할 것이냐, 전자밥솥을 전기밥솥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괴리감이 드는데 딱 그 부분을 짚으셔갖고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소모가 될 때 이게 동력으로 전달되는 건 17% 정도입니다. 즉 나머지는 열이나 뭐 딴 걸로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거나 할 때 생기는 전기로 만들어진 효율은 37% 정도 됩니다. 20% 정도 효율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게 송전 과정에서 일부 누수가 일어나고 로스가 생기도 지금 현재로 전체 발전이 전부 다 화석 연료로 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2배 정도가 됩니다. 즉 절반 정도로 줄는 거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그런데 이게 어디나 다 비슷한 게 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은 20%가 넘기가 어렵습니다. 즉 집에서 가스 레인지에서 불을 떼서 할 때도 실제로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는 20% 이내입니다. 대부분의 효율이. 그런데 전기를 사용할 때 발전소에서 37% 정도를 만들어주면은 전체가 화력이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발전 자체를 재생에너지 바꾸면 바꿀수록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저는 전기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행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불안한 눈빛들이 지금 계속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숙 작가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맹상점을 지역에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상점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죠. 네, 현재 알맹상점이 하루에 받는 이런 컨설팅 문의는 거의 5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문의가 많고 저는 저대로 상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금을 어떻게 내는지, 뭐 어떤 종목, 업태와 업종으로 해야 되는지, 물건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네, 제 메일로 여쭤보시면 그 링크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맹상점으로 문의 주시면 네. 체인점을 내실 수 있는. 네, 저희 네. 체인점은 아니고요. 예, 그걸 네. 도움을 드리는 거지 저희는 프랜차이즈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걸 하시고요. 저는 근데 상점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그 지역에서 저희도 2-3년 캠페인과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팝업샵 하시고 비즈니스로 먼저 가지 마시고 캠페인과 커뮤니티 조직을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벌써 9번째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열띤 토론과 이 운영진의 불안한 눈빛은 또 처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100분의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 사실 원래 환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질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연대하는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럼 주제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깊이 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 한 권씩을 추천해 주십사 저희가 오늘 연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책 추천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원 박사님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아마도 이 제가 발표한 말씀과 책 제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일치하지 않음을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왜 에너지 빅뱅을 추천을 드렸냐면 에너지의 일면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 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에너지는 국가의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잘 과거를 기억해 보시면 세계 대전도 에너지로 인해서 발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우리가 그 제대로 확보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틀을 갖추고 그 틀을 유지하는 소비 구조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에 갈 수도 있음을 이 책에서 일부 소개하고 있어서 그런 선진국들의 과거의 움직임 이런 데서 조금 에너지를 보는 시각을 달리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영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파란 하늘 빨간 지구 조천호 지음인데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정말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야? 정말 그래라고 의심을 해본 분들이 많을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을 가장 잘 쓴 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조천호 선생님 인터뷰하셔가지고 지난 20년간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에서 이 이야기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 이런 인터뷰 한 것 기억나는데요. 어쨌든 파란 하늘 빨간 지구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숙 대표님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기후변화 심리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활동가 출신의 작가가 쓴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그거 거짓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찾아다니는 활동가가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항하고 왜 이렇게 절박한 문제고 지금 인류 대멸종을 앞뒀다. 마지막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다들 지내고 있는지 이 심리학을 찾아가는 건데요. 저는 활동가 자세로 이걸 읽었습니다. 이분이 티파티 미국에서 티파티 보수당을 찾아갈 때 그들의 그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포드 익스커션이라고 굉장히 큰 SUV 차를 타고 선물을 에드워드 7세 홍차 막 이런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면서까지 경청하려는 자세를 듣고 그 심리학을 파헤칩니다. 저는 이제 겸손함과 뻔뻔함 그리고 절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저자의 자세 그다음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되는지 잘 나타내 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책을 추천해 주십사 요청하셔서요. 저는 월든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담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헨리 데이빗 소로처럼 어딘가 들어가서 처박혀서 정말 실천하는 삶, 살아보는 행동 저도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전달해주고 있는 책이어서 월든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0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사전 신청자 수가 많았고요. 지금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도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방향성도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지구 환경이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약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와 문의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처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유동원 박사님, 박재용 작가님, 고금숙 대표님 세 분 모시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보내드리기 좀 그래서 짧게 인사 말씀 한마디씩 우리 고 대표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라도 동네에서 사부작 시작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적정한 소비 고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서 우리 운영진의 눈빛이 안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인간과 문화 포럼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다시 보기는 인문 360 홈페이지와 인문 360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문화 포럼은 올해 11월까지 매주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연사님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